자, 21번부터 이제 갑니다. 21 호손 실험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거. 좀 생뚱맞은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밑에 보기는 볼 거 없고 박스 보시면 기억 면접 실험, 니은 조명 실험, 디귿 배전기 전선 작업실 관찰, 리을 계전기 조립 실험 이렇게 되죠. 이게 과연 문제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명 실험이 1차 실험인 거는 알아요. 수업 시간에. 그럼 이제 니은이 앞에 있는 거는 3번과 4번밖에 없으니까 그 니은 다음에 리을은 똑같으니까 디귿 기억 순서만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거의 99.9%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순서를 외우는데 앞머리 따서 그러니까 조개면배 이렇게 외울게요. 조개면배 그러니까 조명 실험 계전기 실험 면접 실험 배선 줄여서 배선이에요. 배전기 전선을 줄여서 배선 실험 이렇게 해서 조개면배 그렇게 몇 번 발음해 놓고 나면은 입에만 붙으면 되니까 조개면배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22번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거 갖고 답이 나와야 돼. 사실은 법적 독립성 유지 경제 독립성 유지 갖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결합한 형태, 수평적에서도 힌트가 되는 것이죠. 1. 지주회사, 2. 카르텔, 3. 콩그로머릿, 4. 트러스트, 5. 콘세른인데 답은 2번 카르텔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연관 개념을 정리해 보면은 카르텔, 트러스트, 콘세른 요 세 가지를 비교하실 때 얘는 법률적 독립성도 있고 경제적 독립성도 있고 얘는 둘 다 없고 얘는 있지만 얘는 없고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러스트는 그냥 합병이니까 인수합병이니까 그 B 회사가 없어집니다. 아예 법률적으로도 없어지고 경제적 활동도 별도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연결이니까 연결은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지만 경제활동으로는 모회사의 영향을 받는 자회사는 그죠? 한 몸으로 볼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경제적 독립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일단 그냥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그다음에 컨글로머릿 트러스트 콘체는 이런 용어들을 그냥 단어의 정의로만 정리하지 마시고 이런 순서를 한번 가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은 장점이 대자본이 축적되고 이걸 통해서 모험적인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서 신성장 동력 아니면 새로운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이 창출되고요. 단점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그죠? 근데 국가 개입은 목표 자체가 독점을 없애는 거 아니면은 없애지 못하면 줄이는 거 이게 일단 목표고 이 국가 개입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하는데 이 법의 예가 뭐가 있냐면 안티 트러스트법 보통 반독점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러스트는 독점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합병하게 되면은 합병을 극대화시키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합병하면 올 합병하면 독점이 되는 것이죠. 몽땅 다 합병했으면 독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티트러스트법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을 가지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까? 빠져나갈 방법을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오일 산업인데 A 회사가 B 회사를 100% 인수해서, 이게 뭐냐면 합병이잖아요. 100% 인수해서 지배하고 싶은데 정부가 법으로 이거를 못하게 막습니다. 안 돼. 그럼 이제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는 뭐 50% 내외로 지배하는, 그죠? 100% 합병을 못하게 하니까 요런 식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띱니다. 그게 이제 콘체른인 것이죠. 콘체른도 되고 또는 지주회사도 되고, 지주회사도 일부 지분 갖고 지배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철도 산업이 있어요. 철도 산업이 있으면 C회사를 지배해서 B회사를 지배하는, 당구 쿠션 치듯이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간접 지배. 이게 이제 컨글로머릿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정의를 설명하기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얘는 이종 기업의 매수합병이에요. 이종 기업 매수합병.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냐면은, 만약에 아까 그 셔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셔먼법이잖아요. 요 같은 말이 셔먼법인데, 셔먼의 반트러스트법. 자, 요게 이제 작용하면은, 이제는 이거는 합병을 못하게 만든 거죠. M&A를 합병을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지주회사다. 지주회사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건 기업, 여기는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기업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이거 빠져나가는 이런 방법을 썼네. 그럼 이걸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으려고. 그죠? 막으려고 나오는 방법이, 여기다가 반트러스트법은 셔먼법이니까 셔먼법이라고 일단 써놓고, 요 지주회사 형태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클레이턴법이라는 거예요. 클레이턴법. 그럼 클레이턴법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교재 보시면은 셔먼법을 보완했다. 셔먼법의 약점을,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이 이제 숭숭 뚫려 있는데 더 촘촘하게 막은 법이 이제 클레이턴법이고, 클레이턴법은 가격 차별을 못하게 하거나 배타 적거래 못하게 하거나 주식 취득이나 임원 겸임을 못하게 하는데, 그 주식 취득이나 임원 겸임이 얘가 하는 행동이에요. 지주회사가 하는 행동이, 얘는 효율적 지배를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적은 지분으로, 그러니까 100% 갖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얘는 적은 지분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클레이턴법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클레이턴법을 해서 못하게 막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멈춘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멍 찾잖아요. 그걸 빠져나가는 게 이제 컨글로머릿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 컨글로머릿을 하고, 그러면 정부가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막는 방법이 나와. 그게 이제 로빈슨 페트만법이에요. 로빈슨 페트만법. 됩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소개하냐면, 혹시 얘가 나오면 이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셔먼법, 요거 대신에 셔먼법으로 정리했어요. 셔먼법 다음에 나온 게 클레이턴법이고 다음에 나온 게 로빈슨 페트만법인데, 법의 순서가 나오거나, 셔먼법의 반발로 나온 게 지주회사고, 또는 클레이턴법의 반발로 나온 게 컨글로머릿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 앞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요 앞에는 트러스트가 있겠지. 트러스트. 기업이 트러스트를 하면 그걸 못하게 막은 게 반트러스트법이고, 그리고 반트러스트법을
반발로 나온 게 지주회사고, 그걸 막은 게 크레이톤법이고, 반발로 나온 게 얘고, 또 이것에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거 순서, 셔먼법, 크레이톤법, 로빈슨 패스만 이 순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트러스트, 지주회사, 컨글로머릿이 순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그 정부 규제의 순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해 본 건데,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이걸 셔먼법으로 외우시면 여기가 법 포함하면 세 글자고 법 빼면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세 글자라고 해볼게요. 세 글자. 요게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요게 다섯 글자예요. 법 포함하면은 다섯 글자. 요거 다섯 글자고 요거 여섯 글자예요. 법 포함하면 일곱 글자가 돼요. 일곱 글자. 그래서 그 글자 숫자가 작은 것부터 점점 많아지는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셔먼법으로 외우시면 셔먼법 그 반대로 나온 게 네 글자 지주회사, 그걸 막기 위한 게 크레이톤법 다섯 글자, 막는 게 그 빠져나온 게 컨글로머릿, 아니면 컨글로머릿을 컨글로머리트 이렇게 하면 여섯 글자가 되지. 컨글로머리트 여섯 글자, 그죠? 그리고 일곱 글자. 그러면 혹시 객관식은요 암기가 안 돼도 되니까 글자 수가 작은 게 촉이고 많은 게 훅이고, 그러면 이 클레이톤법하고 로빈슨 페트만법에 혹시 내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법이 더 디테일하고, 그죠? 더 세심하면 뒤에 거예요. 앞에 거는 법이 좀 엉성해. 그냥 이거는 트러스트 못하게 막는 정도예요. 그죠? 이게 촘촘하지가 않아, 규제가. 널널해. 근데 가면 갈수록 약간 더 구체화되면서 약간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업을 듣고 읽어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식이니까 비교만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23번으로 넘어갈게요. 23번 포터의 경쟁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블루오션 전략, 방어자 전략, 반응자 전략, 분석자 전략. 답은 일단 1번인데 1번. 그러니까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 세 가지가 떠오르시면 되고, 블루오션 다 아시죠? 블루오션 수업에 했었어요. 블루오션 전략은 2단계 구조인데 블루오션 찾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경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게 2단계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전략에도 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는요 마일즈와 스노우 거예요. 마일즈 앤 스노우라는 사람이 의 전략인데, 자, 마일즈 스노우 전략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전략이 네 개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공격형 전략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자로 끝났으니까, 제가 그냥 형으로 쓸게요. 공격형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어형 전략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상반된 개념이에요. 공격형과 방어형 두 개가 있고, 요게 이제 3번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반응형하고, 그러니까 분석형과 반응형이 있어요. 분석형, 그 다음에 반응형. 이렇게 있는데, 요게 5번이고, 요게 4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격형과 방어형이 반대 개념인데, 어떤 게 좀 적극적인 개념일까요? 당연히 얘죠. 얘는 그냥 넓은 그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형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효과성을 강조한다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 이렇게 하시고 약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그 시장의 변화를, 여기는 이제 이거는 준비된 형이에요. 준비. 시장의 변화를 다 읽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 변화가 확실하면 그때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는 형이고, 이거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장이 변하면 그때 가서 못 견디니까, 내가 시장 변화에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늦는 방법이죠. 반응형은 그래서 방임형이라고 돼요. 방임형.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한 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변화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준비했다가 실제 변화가 되면 바로 뛰어드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빨리 뛰어드는 방법을, 이거는
다 변한 다음에 나중에 따라가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는 마일즈의 전략에 해당하는 용어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게 보기로 답이 아닌 상태에서 보기로 나온 것은 다음번 시험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특히 출제자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진 상태에서 한번 쭉 읽어보다가 이런 게 나왔다면 특히 노무사 시험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할 때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로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들이 요거를 요번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로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보기 하나로 등장하지만 다음번에 올 땐 준비해 와라 그런 거니까 그렇게 요걸 정리해 주세요. 24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 시간 동작 연구 2. 기능적 직장제 3. 집단 중심 보상 4. 과업에 적합한 종업원 선발과 훈련 강조 5. 고임금 전업무비 지향 답은 3번이죠. 뭐가 틀렸죠? 집단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입니다. 여기는 왜? 동작 연구 시간 연구잖아요. 네가 해야 될 표준 동작 표준 시간 준 다음에 요대로 하면 임금이 높고 차별성과급 이대로 못하면 임금이 낮고 맞죠? 개인별 관리잖아요. 개인별. 그래서 집단 중심은 아니고 자 집단 중심 보상은 그러면 어떤 이론일까요? 집단 중심 보상이면은 포드죠. 왜? 포드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동시 작업하잖아요. 전 종업원이 컨베이어 속도에 맞춰서 다 똑같이 작업하잖아요. 작업할 때 다 똑같이 하고 쉴 때도 다 똑같이 쉬고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집단 보상이 가능하고 거기는 주로 시간급이고 그 다음에 테일러는 성과급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테일러는 고임금 전업무비고 포드는 뭐였죠? 고임금 저가격이고 거기가 시험에 잘 나오고 1번, 2번 설명 끝났고 4번 과업도 설명 끝났는데 종업원 선발과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표준 동작을 계속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갈게요. 주한국은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수 기업과 공동 출자를 하고자 한다. 이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공동 출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공동 출자하는 거. 1. 우회 전략 2. 집중 전략 3. 프랜차이징 4. 컨소시엄 5. 포획 전략 답은 4번의 컨소시엄이고요. 컨소시엄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자본이 필요한 첨단 산업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대자본이 들어가는 첨단 산업에서는 요때 쓰는 전략이 코아피티션이라는 전략 써요. 코아피티션은 영어로 여기까지 코어퍼레이션, 협력, 코어퍼레이션. 여기는 컴피티션, 경쟁. 협력과 경쟁이란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것은 전략적 제휴예요.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이건 뭐냐면 반드시 협력하고 그리고 나서 필연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코어피티션. 반드시 협력하고 필연적으로 경쟁한다. 그러면 왜 반드시 협력해야 되냐면은 왜냐하면 대자본이든 첨단 산업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급이 달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자본이 드는 첨단 산업에 얘가 뭐가 있냐 하면은 IT, BT, 뭐 CT, ST 뭐 이런 건데 자, IT가 뭐예요? 정보기술. 그죠? BT는 뭐예요? 바이오 기술, 뭐 줄기세포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 유전공학 기술 뭐 이런 거. 근데 CT는 뭐예요? 문화 기술. 그다음에 ST는 뭐예요? 우주공학 기술,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주선 만들고 인공위성 띄우고 이런 거는 한 기업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나 자본 규모나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반드시 협력해야지만 어떤 그 목표를 다룰 수가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기술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협력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 IT 쪽에서 예전에 IMT 2000이라는 그 경쟁을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이 아니라 이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동영상이 전달되는 그 기술이에요. 요즘엔 흔해졌는데 이거 개발하는 것이 과거에 동기식하고 비동기식하고 두 종류 기술이 서로 경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KT뿐만 아니라 뭐 영국의 BT, 뭐 프랑스의 FT, 또 저기 뭐 에릭슨, 뭐 미국의 뭐 무슨 뭐가 있지? 뭐 통신회사, 뭐 삼성전자, 뭐 도시바 뭐 이런 회사들 전 세계 있는 회사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속해가지고 기술을 서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하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겼다. 그죠? 그러면 얘는 도태당하죠.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채택을 해요. 국가 단위로 우리나라는 통신을 동기식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이 기술밖에 없고 이건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휴대폰도 망도 다 이거에 의해서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태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회사들은 락킨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된 회사들은 락아웃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땄어. 그러면 여기에 속한 회사들만 살아남고 락킨은 뭐냐면 문 닫고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의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락킨 효과가 있고 요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딴 요 회사가 락킨된 회사들이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 가질까요? 그 안에서 경쟁할까요? 당연히 경쟁하지. 전 세계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보편화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경쟁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아피티션이라고 부르고 지금 컨소시엄 설명하다 이제 나왔네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컨소시엄이라고 부른다. 컨소시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인 그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아실 거고 이 집중 전략하고 우회 전략과 포획 전략은 제가 그냥 일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문제 보기로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는 좀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회 전략과 포획 전략이라는 용어가 한번 시험에 보기로 등장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2020년이니까 19년, 20년, 21년 그 시험 문제는 22년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대비해 놓자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성장 전략, 유 전략 다 배웠고 축소 전략을 이제 배우는 것. 축소 전략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배웠던 용어는 이제 뭐 디베스티처 라든지 뭐 스핀오프, 뭐 아니면 스핀아웃, 뭐 매각, 분사, 뭐 이런 용어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본반 개념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축소 전략 안에 이 개선 여지가 있냐 없냐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개선 여지가 있으면은 우회나 포획, 개선 여지가 없으면 수학, 처분, 청산, 처분, 매각.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수학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마케팅에서 BCG 매트릭스에서 배워요.
BCG 매트릭스를 배우다 보면은 수학이라는 용어를 배워요. 수학이라는 용어를 하비스트 그래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긴 그러니까 처분은 매각이고 매각 같은 거고, 청산은 아예 접어버리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이제 아는 거고, 요 우회나 포획 전략만 아시면 되는데, 자 우회 언제 쓰는 거냐면 산업의 매력도는 높고 그렇지만은 내부적 문제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산업 매력도는 높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OT 전략이에요. OT. 그쵸? SWOT니까 OSW니까 OW 전략. OT가 아니라. O는 기회. 그쵸? 매력도가 높으니까 기회. 그 다음에 내가 약하니까 약점. OW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의 매력도는 높고 기회, 내부적 문제가 있을 때 OW 상황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반면에 포획 전략은 중간 정도 매력도. 그러니까 매력도는 중간 정도 되고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중간 정도 매력도이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사업일 때. 쇠퇴 사업일 때. 그죠? 그러니까 OT는 아니고 TW인데 중간 정도니까 완전히 또 T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O니까 OW가 있으니까 TW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그다음에 약점. 중간이긴 하지만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럴 때 주로 쓰는 전략을 포획 전략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요거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고, 자 밑에 거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실 때 그래도 얘가 좀 개선 여지가 조금 높을 때예요. 그쵸? 얘는 좀 더 안 좋은 때예요. 얘는 더 안 좋은 때고, 밑에는 점점 위에가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밑에가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점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포획 전략은 주로 주요 고객에만 집중하든지, 그러니까 주 고객에만 집중하든지, 그죠? 집중하든지, 아니면 범위를 좀 축소하든지, 요 정도를 포획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회라는 말과 포획이라는 말 갖고 연상이 잘 안 돼요. 우회나 포획과 연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흐름상 이 5단계를 제일 그래도 이 5개 중에는 좀 유리한 상태, 그거보다 좀 불리한 상태, 아주 불리한 상태, 이렇게 해서 레벨링을 해서 정리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징 이런 건 이제 아시니까 집중 전략은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집중 전략은 우리가 집중화라고 아시는 거잖아요. 집중화. 그러니까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26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제1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문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여기 처음 등장했는데, 요 문제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31번 문제하고 이제 27번 문제는 2020년, 31번 문제는 21년, 그러니까 1년 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건데 이제 31번이 좀 디테일하긴 하죠. 순서까지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26번 보면은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이 뭐냐? 가장 중요한 1번 법적 책임, 2 경제적 책임, 3 윤리적 책임, 4 자선적 책임, 5 환경적 책임. 자, 어떻게 될까요? 답은 우선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해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차적 책임은 1번, 2번 중에 하나 찍으시는데 답은 2번 경제적 책임. 이렇게 하시고, 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31번을 먼저 볼게요.
31번. 31번 보시면 이제 사람 이름 캐롤, 중요한 거 아니고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러면 피라미드의 맨 밑에가 경제적 책임이고요. 그 위가 법적 책임이 되는 거예요. 경제 책임이 가장 중요하고 법적 책임이 두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경제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 창출이에요. 수익 창출.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다 힘들어져요. 손실이 나면 월급도 못 주죠, 뭐 거래처 결제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기본적 책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주어진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준수하는 책임. 그래서 요 둘은 보통 우리가 당위적 책임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 부르고, 그 윤리적 책임은 그냥 이거는 법을 준수하는 거지만 이건 도덕적 규율을 준수하는 거예요. 도덕적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은 요거는 좋은 기업 시민이 되는 것을, 시민활동.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건 아예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은 당위적이 아니라 조금 자율적인 또는 자발적 책임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책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26번에 1차적 책임을 물어봤을 때 요 정도가 생각이 나시면 좋겠다는, 법적 아니면 경제적. 그죠? 더 기본적인 거고, 요거는 더 주어지면 더 좋긴 하지만 이것도 못 지키는데 이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위적 책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조심하실 것은, 아마 요 시험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법적을 더 기본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법적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경제 책임이 더 중요하다. 경제 책임은 수익 창출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소비자한테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6번에 5번의 환경적 책임은, 이거는 이 31번의 캐롤의 피라미드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CSR의 구성 요소로서도 등장합니다. CSR 아시죠? CSR, CSV, 그 다음에 ESG 중에 CSR의 구성 요소로 환경적인 책임도, 여기에는 환경 책임이 들어갑니다. 요 안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요것만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다 적어드릴까? 이거 말고 또 뭐 사회공헌, 그 다음에 환경경영 있고, 윤리경영,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인권. 근데 이게 뭐 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막 꼭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환경 책임이 이 위에는 없지만 CSR에서는 등장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자, CSV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시죠? CSV는 요거는 공유, 가치, 창출, 아니면 이제 창조가 되겠죠. create. 공유 가치니까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위에 CSR하고 뭐가 다르냐? 그럼 CSR은 기업 활동과 이 활동이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별개. 그죠? 기업 활동이 있고 본질적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CSR이고, 반면에
공유 가치 창출은 이 가치라는 게 기업 활동하고 기업 활동 자체가 이 윤리 활동이 되는 거예요. 기업 활동 자체가 윤리 활동이 되면서 윤리 경영이 되면서 이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 모델이 그냥 사회적 가치를 여기다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 그게 이제 CSV고, 그 다음에 ESG는 그냥 세 가지 영어가 쪼개진 거죠. 그냥 환경, 맨 처음에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섞은 개념이죠. 일단 두 문제를 동시에 풀었고, 다시 앞으로 와서 27번. MBO에서 목표 설정 시 스마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스마트라는 거를 딱 수업 시간에 소개받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잘 찍어보세요. MBO는 아니까. 1번 구체적이어야 한다. 영어로 specific, S. 2번 측정 가능해야 된다. measurable, M. 3번 조직 목표와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aligned. 4.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이다. realistic. 그러니까 A하고 R까지 나왔고, 또는 뭐 result oriented. 그리고 T. 훈련 가능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생뚱맞지 않아요? 그쵸? T를 우겨는 것 같아요. T가 들어간 단어로. 답은 일단 5번이 되고, 그러면 스마트의 SMAR까지는 1, 2, 3, 4로 정리하시고, T가 뭐냐면 time bounded예요. time bounded.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한도가 있어야 돼. 시간 제한. 바운더리가 목표, 시간 한도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이게 있어야 MBO가 달성이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구체성으로 다 배운 거거든요. 단기적, 수리적 목표, 구체적인 목표 다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고, 다만 조심하실 게 그 3번의 일치성, 그러니까 조직 목표 일치성, aligned with organizational goals 돼 있잖아요. aligned라고 한 책도 있고, 어떤 책은 achieve라고 한 책도 있어요. achieve, 성취. 그래서 achievable, 그래서 달성 가능이라고 한 책도 있으니까 3번 achievable. 그래서 달성 가능성. 요거로 한 책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우선 우리 갖고 있는 문제가 더 맞다고 치고, 문제 있는 게 더 맞다고 치고, 혹시 모르니까 변형이 나왔을 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포토의 가치사슬에서 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기술개발, 기획재무, 법률자문. 답은 2번이 되고요. 서비스는 주활동의 5번째고, 29번. 페이올의 일반적 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위의 통일성, 2. 직무의 분업화, 3. 보상의 공정성, 4. 조직의 분권화, 5. 권한과 책임의 일치. 자, 이것도 내용으로 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제가 좀 이따 적어드릴 예정인데, 페이올은 관리 원칙이 14개나 돼요. 14개. 일반적 관리 14개가 되는데 그걸 다 받아서 이해하고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고요. 페이올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은 전통적 관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전통적 관리는 X이론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테일러, 포드, 그 다음에 페이올, 그 다음에 베버, 이렇게 있잖아요. 페이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X이론이라는 것은 수동적 인간을 가정하고, 수동적 인간은 지시, 명령, 통제, 이렇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지시, 명령, 통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읽어봤나? 그 지위의 통일성, 직무의 분업화, 보상의 공정성, 조직의 분권화,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 중에서 X이론이 아닌 게 있어요. 몇 번? Y이론 찾지, Y이론. 뭐지? 4번에 분권화지. 분권화는 권한을 위양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못 믿기 때문에 권한을 전혀 안 주고 위에서 지시하는 형인데, 분권화 그러면 권한을 준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카테고리가 일단 중요하고 페어리 어디 속했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그라미 4번 조직의 분권화 대신에 옳게 고치면 집권화로 바꾸시면 돼요. 집권화. 분권화 반대말 집권화. 그죠? 그러면 답을 4번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5번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혹시 답일까? 그러면 반대말이 불일치인데 권한과 책임 불일치 그러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종업원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말도 안 되고 3번의 반대말 보상의 불공정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대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지위의 통일성 대신에 지위의 불통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말이 말이 되는 게 4번밖에 없어요. 분권화 대신 집권화. 푸시면 되고 참고용으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 적으시고 받아 적기 불편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유인물로 나눠드릴게요. 유인물로. 어쨌든 오늘 지금 불러는 드릴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도 5번 5개가 있었고 남은 게 9개예요. 14개니까 총. 그 중에서 그냥 규율 또는 규율 유지가 있고요. 규율 유지. 그 다음에 명령 일어나. 명령은 한 사람으로부터만 받아야 된다. 명령 일어나. 그 다음에 전체 이익 우선. 그러니까 공익 우선. 사익보단 공익 우선. 그 다음에 그 수직 계층화. 수직적 계층화.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계층화.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질서 유지. 그리고 공정성. 공정성.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그 다음에 창의성, 자발성. 창의성, 자발성. 그 다음에 협동성. 이렇게 됩니다. 혹시 다 받아 적지 못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이 해설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나눠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 기본반에서 제가 생략했다는 거는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안에서 판단해서 푸셔야 되니까 푸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30번. 다음 특성에 해당되는 기업 집중 형태는 보기 먼저 보면 카르텔, 콤비나트, 트러스트, 콘셀은 디베스티처. 모르는 용어 없잖아요. 그죠? 박스 올라가서 주식 소유, 금융적 방법에 의한 결합. 자, 요 정도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 외형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 요거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법적인 독립성은 유지되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된 상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에서 자회사 형태. 그러면 답은 4번의 콘셀은. 그죠? 연결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콤비나트가 뭐죠? 콤비나트. 다각적 결합 공장. 이렇게 해서 지역적 결합, 기술적 결합. 이거 자본적 결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디베이티도 아까 잠깐 딴 거 설명하다 나왔으니까 설명을 끝냈습니다.